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2025학년도가 시작되었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오늘 첫 차시고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보호자분들께 모두 활용하셔도 좋은 영상이니까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 그리고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인데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하고 밑줄을 쳐놨어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 내외에서 공간의 구분은 없습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가족여행을 외국으로 떠난 학생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학교폭력의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유형은 이렇게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한 이 정의를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돌림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내외에서 공간적 제약은 없는 거죠.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피해 또는 심리적인 피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가 따돌림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최근에 법령으로 규정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봤는데,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도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사이버 폭력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폭력이 적용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의 형태를 띄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여기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는 자율학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61조의 법 조문도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와 자율학교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학생인데요.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그리고 자율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의미하고요.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12월 말 또는 1월 말에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1월 중순 또는 2월 중순에 벌어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학교에선 졸업식까지 끝났지만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한다거나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에는 이 학교 폭력 사안이 이어서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도 여기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학년도의 기준 여기 나와 있고요. 피해 가해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 또는 피해 추정 학생, 가해 관련 학생 및 가해 추정 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이에요.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를 가했을 때 가해 학생 측에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천천히 내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나? 또는 우리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가?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체폭력입니다. 이 내용은 딱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상해 폭행과 관련된 내용,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의 고통을 가하는 행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신체폭력에 해당하고요.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감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실이라든가 체육관에 가두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신체폭력 중에서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도 약취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폭력은 하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폭행, 감금, 약취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이런 것들은 유인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라든가 때리기, 힘껏 밀치기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상대방이 인식하게 되면 신체폭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해폭행이라든가 감금, 약취, 유인 이런 행위들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시면 이런 행동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은 어떤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언어폭력의 유형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듯이 생김새를 가지고 놀린다든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직접 이야기를 한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지만 SNS라든가 인터넷상에 퍼뜨리는
행위도 모욕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도 확인을 해볼게요.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품갈취예요. 돌려둘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빌려가가지고 다 쓰고 껍데기만 준다든가 이런 것도 금품갈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고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이건 망가뜨린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금품갈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강요 살펴보겠습니다. 빵 셔틀 들어보셨죠? 빵 사와.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한 500원 남겨와. 이런 식의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와이파이를 내가 써야 되니까 핫스팟 켜줘 라고 해놓고 자기 데이터 하나 아끼면서 다른 친구들 데이터를 다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과제를 대신시킨다든가 게임을 대신시킨다든가 심부름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강제적 심부름에 해당하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도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상에 벌어지는 강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나 앱을 가입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추천자 아이디를 넣게끔 강요를 합니다. 그런 행위들도 모두 다 강요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돈을 거둬오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도 강요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따돌림 살펴볼게요.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죠. 바보 취급을 한다든가 빈정거리고 면박 주고 겁주고 꼽준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골탕 먹이고 비웃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고요.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 이런 것들도 따돌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주변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의 단톡방 내에서의 따돌린 행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를 캡처를 해서 또는 그 핸드폰을 두고 다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폭력의 경우에는 117 또는 112로 신고를 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뉴얼상으로는 112 또는 117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한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117이나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7로 신고를 하라고 유도하는 지역은 112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내용들이 무전으로 여러 곳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117로 신고를 해도 연계해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들은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이나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요.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들,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라든가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아이패드나 아이폰 쓰는 학생들은 드랍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을 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요. 작년에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행위로 인해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또는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들도 모두 다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행위는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폭력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언어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SNS를 활용한다든가 특정인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려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들 모두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들, 조금 전에 보셨던 딥페이크 영상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음향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면 역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SNS 상에서 단톡방에 초대를 했다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또 그 안에서 따돌리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도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고 결국에는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 폭력 처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유의사항 첫 번째예요.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따돌림을 당했어 또는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친구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장난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학교폭력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학생이었는데 자퇴한 친구들일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내려줄 수 있으니까 학교 폭력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로 접수된 사안의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단위 학교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는 거의 학교폭력도 일단 접수를 했다가 전담기구까지 열어서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내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고 사안별로 경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할의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해 학생하고 그 보호자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좀 더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은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이면 처리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112 또는 117로 신고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